네. 오늘 린치핀 원마인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크루팅이 무엇이고 리크루팅 왜 해야 되고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원마인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민준 사업단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커리어입니다. 네, 지금 160명 이상의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FA로서 약 14년 전에 우리 영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너무 소중한 우리 단원분들이랑 함께 일하고 있고 제가 항상 우리 후보자분들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낭독해드리는 제 자서전과 같은 글이에요. 우리 잡세미나 다 수강을 하시고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글을 먼저 상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은 여러분들 파란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승진하지 말고 직업을 바꿔라. 맞습니다. 승진하지 말고 직업을 바꿔라. 이거는 제가 1, 2년 전에 쓴 글이어서 숫자는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년 전 25살 어린 나이에 금융영업을 선택했고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선택을 후회한 적 없다. ROTC 장교 출신으로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맞닥뜨린 사회라는 곳은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나아가 경제적 자유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무조건 영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에 신경 쓰지 말고 소득 자체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소비를 통제해 삶을 바꾸겠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벌면서 그 돈 아껴 모으는 건 효율도 좋지 않고 단 한 번뿐인 인생에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갉아먹는다. 모은 돈을 써서 나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기개발에 투자하거나 이직 기회를 찾는 게 낫다. 가장 좋은 건 직업 자체를 바꾸는 거다. 2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400만원 받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 2천만원을 벌 수 있는 직업에 도전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오히려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후자 쪽이 훨씬 베팅할 만하다. 신입사원이 연봉 2배로 올라가려면 과장급은 돼야 한다. 그때까지 최소 15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버텨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 88년생이고 38입니다. 제 은행권 취업한 증권사 취업한 동기들이 벌써부터 희망퇴직을 접수받아요. 지금 이런 시대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45살 정도 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게 우리 사회적 현실이죠. 여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한 개의 소득이 월등히 높은 영업직에 도전하는 것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10배 더 번다고 10배 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직업은 특별한 이들만 도전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내 첫 월급은 23살 때 육군 소위 때 받았던 140만 원이었다. 내가 만약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100배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갔을 거다. 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건 운이 아니라 내 판단과 의지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평생 경제적 자유 또는 경제적 확립을 성취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자기 가능성을 한정하고 미리 포기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승진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직업을 바꾸는 건 내 선택이다. 높은 소득과 성취감은 조금씩 올려서 얻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높은 직업을 고르는 거다. 찰나의 용기가 인생을 바꾼다.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만 하다가 포기했던 수많은 것들을 떠올려보니 더더욱 그렇다. 만약 그 시기에 시도했다면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한 달에 140만 원을 벌 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정말 주 100시간 근무도 무수할 만큼 노력했다. 매일 새벽에 퇴근해 새벽에 출근했다. 그런데도 소득은 올라가지 않았다. 당시엔 이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조금씩 성실하기만 하면 개선될 거라 착각했던 거다. 아니다. 돈은 그냥 몇백 버는 일이 있고 몇천 버는 일이 따로 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돈 잘 버는 게 아니다. 돈은 돈 될 만한 일을 해야 잘 벌 수 있다. 돈 이야기가 아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자유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삶을 바꾼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 바꾸는 거다. 라는 제 자서전과 같은 저는 후보자분들에게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이 글에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원하고 바라는 건 다르지만 중요한 건 어떤 후보자분들이든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포인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는 게 바로 리크루팅의 니즈 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100살까지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단기간에 고소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직 빌딩을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리크루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한 IQ 150이 넘는 어떤 천재 변호사의 고뇌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저희 친척 쪽에 이제 법조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 고객으로서 변호사를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분의 스펙은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인 하나인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죠. 다 로스쿨이죠. 사법고시를 원큐에 통과하셨고요.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습니다. IQ 150이 넘는 멘사 회원이에요. 여기서 이분 내가 이 변호사보다 지금 스펙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스펙이면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일까요? 객관적인 지표로. 네, 0.1% 수준일 겁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한, 로스쿨까지 모두 수료한 실제 변호사분들이요. 대한민국 10대 로펌이 있죠. 광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김앤장이라던가 그런 법무법인에서요.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기본급 3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변호사인데요. 기본급 3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료 기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너 열정 페이 받고 1년 정도는 일을 해 라고 공고를 낸 것이죠. 10대 로펌들이. 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로스쿨 수료한 변호사들이 몇 명 지원했는지 아시나요? 300만 원 주는데 1년 동안 하루에 20시간 완전히 하드워킹하는 일입니다. 고문 변호사들은 본인이 일을 안 해요. 그분들은 검사 찾아가고요. 이런 것만 하고 실제 행정 업무는 다 누가 합니까? 이 신입 변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명, 참고로 20명 뽑습니다. 몇 명 지원했을까요? 서울대 법대 졸업한 친구. 몇 명 지원했을 것 같아요? 100명 넘게 지원했답니다. 300만 원 주는데요. 1년 동안. 하루에 20시간 하드워킹 해야 돼. 그리고 그 서울대 법대 졸업한 그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프리카 먹방 BJ 계약서 써주는 일. 시대가 바뀌었다, 여러분들.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정말 잘 맞는 직업이 뭘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아무튼 이 변호사님이 제 고객님이세요. 네. 촬영 중이니까 성함은 바뀔 수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했는데요. 땡땡땡 변호사님입니다. 이분은 제가 몇 살 때 만났냐? 30살에 만났습니다. 30살에 내가 뭐하고 있었냐? 굴리치라는 회사에서 조직원 6명 데리고 지점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0살 때. 8년 전이죠. 이분은 저보다 10살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 이분은 몇 살? 40살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분의 나이가 안 됐어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지금 몇 살일까요? 48살 됐겠죠? 자, 되게 긍정적인 분이에요. 엄청 힘들게 일하시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잘 웃으시고. 네. 이 땡땡땡 변호사님이 스펙을 보자고요. 고대 법학과 졸업하시고 사법시험 55회 합격하시고 사법연수원 45기 수료하신 IQ 150 넘는 멘사회원 천재 변호사입니다. 자, 이분이요. 로펌에서 일을 하시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 문정동 있죠? 우리 가깝잖아요. 거기서 법률사무소를 하나 오픈을 하셨어요. 이분이. 능력이 좋으니까 이제 본인이 법률사무소, 즉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고 이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어요. 자, 어느 날 대화명을 보니까 고객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대화명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 깊은 공허함 점점점점이라고 대화명을 남겨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이제 역삼동에서 일을 할 때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 차원에서 지금 무슨 고민이 있으시구나. 이거 내 계약 이거 폐지되면 어떡하지? 이런 막 생각들을 하면서 바카스 한 박스 한 2만 원짜리 사가지고 변호사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한 20평대 사무실인데요. 이분의 그 변호사님의 책상이 얼마나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책상 있죠. 이거를 정확하게 한 5개 정도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 변호사님의 책상이요. 그리고 사무장 포함해서 직원은 3-4분이 있습니다. 카운터 직원도 있고요. 뭐 행정 업무 처리 직원도 있고요.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고민이냐면 자기 딸들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여쭤보니까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을 일합니다. 그냥 순수 일하는 시간이에요.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주말은 무조건 일이 있어요, 일단. 네, 명절, 추석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의 책상에 이런 서류가 책상 밑바닥부터 거의 이 천장 높이까지 한 6개가 쌓여 있어요. 그거 다 처리해야 되는 법률 서류예요. 그 법률 서류에서 숫자 하나만 틀려도 재판에서 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딜 찾아가요? 교도소 갑니다. 왜 갈까요? 교도소를 왜 갈까? 변호사가. 그럼 그 의뢰인은 어떤 사람일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진상고객 수준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냥 저 나중에 보험할게요. 이 정도의 그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교도소에 간 사람이에요. 사기꾼, 성폭행범, 폭행범, 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매달마다 10명, 15명씩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말 그대로 변호해줘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잘못한 중범죄자들을요. 그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사고방식이? 얼마나 멘탈 나갈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에서 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지면 협박도 당합니다. 너 가족들까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가 보험 무슨 추천했다고 너 나한테 보험 추천해가지고 네 가족들 내가 찾아가가지고 다 종신보험 아주 전기당으로 가입시켜버릴 거야. 고객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드워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게 고민이래요. 고대 법학과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패스하고 사법연수원까지 자기가 졸업하고 능력 인정받아가지고 법률사무소 차려가지고 변호사 하는데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바로 그 변호사님의 고민이었습니다. 40살이었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그냥 바카스 드리고요. 아유, 변호사님이 힘내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시 복귀를 하는 길에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5살에 보험설계사 일을 선택해준 김민준이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였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일하고 한 달에 4천에서 5천 정도를 버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고 한 달에 4, 5천을 벌면은 이 직업에 도전하실 분 아무도 없죠.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감천하지 않으시구나. 자,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거는 매출이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매출이고요. 실제로 이분의 순수익은 안 남을 때는 500이 안 돼요. 많이 남겨야 1000에서 1300. 왜? 직원들 월급 줘야죠. 사무실 월세 내야죠. 변호사분들은 리베이트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남역 변호사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법률사무소가 나오는지. 강남역 치과의사 한번 쳐보세요. 서울대 졸업한 치과의사만 100명이 넘습니다. 광고비만 한 달에 3억 써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아웃풋이 막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왜냐면 인풋이 그만큼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남는 돈이 500에서 많게는 1000 정도?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점장하면서 제가 개인 영업을 늘 했으니까 매달마다 2000에서 3500 벌 때거든요. 순수익으로.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분보다 제가 10살이나 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난 더 잘 돼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내 고객들 만나서 인정받고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내 조직원들 지금 6명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이랑 같이 회식도 하고 밥도 먹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4시간을 쓰면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이 변호사님보다 내가 4배에서 5배를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30살 김민준이가. 그래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5년 전에 우리 일을 선택한 김민준이 스스로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일이 여러분들 정말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학벌 혹은 어떤 지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 이야기 말고도 서울대 치대 나온 제 지인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게 리크루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리크루팅. 뭔가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잘하고 싶으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게 뭔지를 모르면서 그걸 잘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 리더분들도 있고 리더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 참고로 이 강의안은 다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자, 리크루팅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의해야 여러분들이 이거에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리크루팅이 뭡니까? 우리 규성님, 리크루팅이 뭐예요? 사람을 뽑는 거. 자, 현성, 리크루팅이 뭐예요? 인재 채용.
그 리더십 강의할 때 그 리더분들이 대답한 거랑 똑같이 대답을 하시네요. 예, 제가 아주 원했던 대답입니다. 자, 리크루팅의 사전적 의미는 이게 맞아요. 인재 채용, 사람을 뽑는 거. 이게 사전적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의를 우리가 조금만 다시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이 뭔지 더 심도 있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리크루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성님과 우리 현성 SL이 얘기한 건 이 두 문장입니다. 인재를 채용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행위, 그게 사전적 의미의 리크루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크루팅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인재를 채용하고 인재를 영입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리크루팅을 잘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인재를 채용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내가 채용한 인재를 전문가로 육성하여 성장시키는 것까지가 여러분들 리크루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는 복잡해져야 돼요. 왜? 단순히 인재를 채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재를 교육해주고 멘토링해주고 C플랜 해주고 워게임 해주고 조이너킹 가고 여러가지 문화와 시스템 시상해주고 복지제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갖춰나가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시스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30가지, 40가지, 100가지, 몇천 가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우리 오늘 이후로 다시 정리합시다. 누군가가 리크루팅이라고 물어보면 지금처럼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인재를 채용하고 인재를 영입하고,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채용한 인재를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춰주고 전문가로 육성하여 성장시키는 것까지가 여러분들 리크루팅이다 라고 정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달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단순 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 채용에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점점 지쳐가요. 근데 뽑은 사람은 계속 나갑니다. 조직이 확장될 수도 없고요. 조직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비교적 쉬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미 이런 것들이 갖춰진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더 디벨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크루팅 목표, 리크루팅의 정의를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크루팅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리크루팅은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전문가로 성장시켜서 성공시키는 것까지가 리크루팅이에요. 그러면 이 리크루팅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 이제부터 이유를 알아가야겠죠.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표현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저 아시죠? 저는 후회 같은 걸 잘 안 남기는 사람인걸. 제가 매사에 진인사 대천명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 후회가 남기는 그 감정이 싫어서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후회라는 감정이거든요. 왜? 그건 지나온 과거에 대한 것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잖아요. 아직 발생하지 않는 일이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후회라는 내가 생각이 들면.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크루팅을 왜 해야 되냐? 제가 보험업 14년 했습니다. FA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성장을 했죠. 근데 제가 영업을 메인으로 7년, 8년을 하고 리더를 시작했거든요. 늦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후회가 남는 게 뭐냐면, 보험업 리더를 더 빨리 할 걸. 제가 유일하게 이 업에서 딱 한 가지 후회가 남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업 리더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 걸.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리크루팅은. 자, 그렇다면 이 리크루팅이 왜 가치가 있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축약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황금 글씨. 자, 둘, 셋. 보험업. 맞습니다. 보험업, 즉 우리가 하는 금융 컨설팅의 가치와 보람이에요. 24시간을 사는 사람이랑 240시간을 사는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재산이 몇 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120시간 사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24시간 살고요. 저도 24시간 살고,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삽니다. 사람에게 24시간은 정말 공평하게 주어진 우리의 자산이에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덜 잘 수는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조직원을 10명 데리고 똑같은 일을 같이 하고 이 가치를 같이 전달하자라고 얘기하면 10명이면 시간이 240시간인 거예요. 그럼 24시간 사는 사람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240시간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게 깨달은 계기가 있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제 개인 보험 영업으로 가장 퍼포먼스를 냈을 때 월납 400, 500을 1년 내내 했습니다. 제 영업의 전성기였어요. 그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친한 선배 한 분이랑 제가 강남역에서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데 그분은 영업을 잘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MDRT 한번 못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능은 되게 좋았던 분이에요. 지금은 참고로 보험 영업 안 하시는 분입니다. AIA 생명에서 2년이 됐는데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랑 친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메트라이프라는 원수사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큰 조직은 아니고요. 조직원 한 2명, 3명 정도 있는 아주 작은 팀의 팀장이었어요. 그분은 영업은 6개월도 안 했고 매니저를 빨리 시작했어요. 사람 뽑는 걸 좀 빨리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영업 커리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영업 대 영업으로만 보면은 진짜 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분이랑 술을 먹다가요.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민준아 넌 나한테 영업 안 돼. 속으로 지금 많이 취하셨나 이분이? 지금 제정신인 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당신이? 기분이 살짝 나빴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야 네가 아무리 그 보험 판매를 많이 하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도 나랑 내 팀원 4명이서 하는 것만큼은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영업을 해도 뭐 월납 300이야. 근데 그 4명, 5명이 하는 거는 월납 300 또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월납 500 이상을 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도 마찬가지고요.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팀 단위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김민준 너 평소에 보험일 좋다 그러고 너 보험 평생 하겠다 그러고 보험의 가치는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게 말이 되냐? 정말 네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가 일을 잘하니까 네가 교육을 해주든 뭔가 매니지먼트를 해주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가치를 같이 전달하는 사람들을 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스스로 자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돈만 벌려고 우리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그냥 고객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돈만 벌고 커미션만 받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까? 여기서 그런 마인드로 일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리 쉼이 좋아도 그걸 세일즈십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고객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 일을 오래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일이 좋아서 우리 일을 선택을 했고 하다 보니까 더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일의 가치도 더 알게 됐어요. 힘든 사람들, 병원비 없는 사람들한테 병원비 마련해 주면서 웃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좋은 치료받게 해주고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왜 그 가치를 전파하고 공유할 생각을 안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험업의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그 보람과 가치를 함께 전달하실 분들을 빠르게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4시간을 사는 사람과 240시간을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자 리더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전해야만 되는 이유고요. 자, 두 번째, 리더의 역할은 리더를 만드는 것,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소중한 조직원의 성장은 보험업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뽑은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겠죠. 하지만 내가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험업 하면서 많은 커리어도 달성해보고 많은 돈도 벌어보고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다 했지만요. 제가 제일 뿌듯하고 이거는 그냥 행복하다는 감정을 넘어서서 일에 대한 어떤 희열감이라고 할까요? 정말 카타르시스라고 좀 표현을 해볼까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도파민을 카타르시스를 내뿜는 건 우리 조직원들이 1년 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됐을 때 1년 전에는 2명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조직의 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단순히 보험계약 하나 체결하고
소개 계약 하나 받은 것 이상의 수천 수만 배의 어마어마한 카타르시스와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건 뭐냐, 보험업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행복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조직의 리더가 돼서 내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 하나 체결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동력과 동기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더의 역할은 리더를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육성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낄 것이다. 제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소득구조의 다각화 때문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급여 창출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을 아무리 잘해도 오랜 기간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한 달 월급의 한계는 3천만 원이라고 전 정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근데 리더가 되면 그 이상도 훨씬 더 넘게 뛰어나게 바라볼 수 있죠. 자, 그것도 중요한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일하다가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근데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돼.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영업을 굉장히 잘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사람 만났고 열심히 관리했고요. 보험 영업 잘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1억, 2억 돈을 모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을 어떤 걸로 모은 거예요? 영업으로 모은 거잖아요.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자, 내가 잘하는 건 영업이고 실제로 이걸로 성과까지 냈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근데 꼭 그렇게 4년, 5년 지나면 갑자기 요식업에 도전을 해. 갑자기 뭘 해? 갑자기 뭘 이상한 거를 해. 그 모아둔 돈으로. 자기가 정작 잘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이거는 뭐 내가 뭐 그냥 그렇고 난 이걸로 딴 거를 내볼래. 이렇게 전혀 관심 없던 엉뚱한 거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있다가 사라지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때부터 내 본업까지 꼬이기 시작하는 모먼트. 이런 것들 때문에 교도소 가신 분들도 있고요. 잘 나가다가 인생 망친 분들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알아요. 왜? 여기서 내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건 대단한 거 맞는데 여기서 내가 만족을 못하고 조금 더 벌고 싶어. 근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야. 왜?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받았던 게 이게 한계였으니까. FA로서.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득구조의 다각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월급을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월급의 금액을 떠나서 1,000을 받던 2,000을 받던 3,000을 받던 내가 받는 월급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현성이가 월급 1,000만 원을 받았어요. 현성이는 S액이니까 제외. 우리 선빛 FA가 월급을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선빛 FA 월급 1,000만 원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계약 수수료가 있겠죠. 그리고요. 시상시책이 있겠죠. 이것도 나뉘겠죠. 다음 달에 바로 주는 시상시책이 있을 것이고요. 13회차에 주는 게 또 있을 것이고요. 또 물품시책도 있겠죠. 그리고요. 계속권 수수료가 있겠죠. FA로서 월급을 1억 받는 사람이나 FA로서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받는 급여의 종류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급여만 받는 겁니다. 선지급 수수료, 계속분 수수료, 선지급 시책, 계속분 시책 4가지가 보통 끝입니다. 우리는 지사제니까 린치핀 상생지원금까지 줘버리죠. 우리는 5가지,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은 3-4가지가 끝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내가 월급을 3,000만 원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종류는 4개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자, 3,000을 받는데 내가 근데 5,000을 벌고 싶고 6,000을 벌고 싶어. 그러면 가뜩이나 죽을 똥 살 똥 4시간 다 갈아엎어가지고 3,000, 1,000, 2,000 버시는 거잖아요. 대충 해가지고 1,000, 2,000 못 벌잖아요. 미친듯이 열심히 해서 1,000, 2,000을 법니다. 근데 내가 원래 이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1,000, 2,000을 버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잠도 그냥 한 달 내내 자지도 않고 일을 해가지고 3,000, 4,000을 벌겠다? 내 급여를 1.5배, 2배를 벌겠다? 한 달은 가능해요. 근데 2달, 3달, 1년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이미 잘 해봤으니까 돈은 더 벌고 싶잖아요. 1,000에서 2,000으로. 근데 가뜩이나 열심히 해서 딱 1,000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 2배로 열심히 한다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사람은 지칩니다. 몸이 노쇠합니다. 열정도 식어요. 열정이라는 건 일이 잘 돼도 식고 안 돼도 식어요. 그러니까 루틴이 중요한 건데, 자, 아무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래 받고 있는 4가지의 종류로는 한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급여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봐야겠죠.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리크루팅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왜? 리크루팅을 하시면요, 4가지의 급여가 새롭게 오픈되는 거예요. 자, 리크루팅을 해요. 참고로 린치핀은 한 명만 뽑아도
오버라이딩을 주죠? 인카는 선지급 오버라이딩을 줍니다. 리더 수당이죠. 수수료 테이블의 갭 차이를 다 받습니다. 계속분 오버라이딩도 줍니다. 그리고 리더들만 받을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시책 같은 것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4가지의 급여가 아니라 리더가 되는 순간 8가지의 급여 종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잘하던 걸로 1000만 원을 버시는 거고요. 새로운 종류의 급여로 또 나머지 내가 벌고 싶었던 1000만 원을 벌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4가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과 8가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성장 가능성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물론 힘든 시간들이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급여가 창출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자, 4번째, 노동자에서 사업가로 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변화가 아니라 진화거든요. 노동자와 사업가의 차이는 뭐예요?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노동자는 나 혼자 일하면 그냥 다 노동이에요.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나 혼자 일하면 그냥 그건 다 노동입니다. 사업가는요, 말 그대로 시스템을 만들고요, 내 일을 누군가와 같이 해요.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 원래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가 대체해서 해줘요. 그게 아웃소싱 레버리지 사업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여러분들 제가요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까지 지금 14년 그렇게 일하고 있고 신입 더 빡세게 일했고, 근데 제가 60, 70, 80이 돼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저처럼 살고 싶어요? 고개를 다 절레절레 하시잖아요. 그게 뭐가 비전이냐 이거예요. 하루에 16시간씩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뭐가 비전이냐 이거예요. 월에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동시간은 점점 줄여나가고 여러분들의 소득은 보존 또는 증가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리크루팅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10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은 수명의 한계가 있죠. 육체적 나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런 미래의 좋은 이상향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걸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을 판다라고 생각할게요. 과일.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뭡니까? 은퇴, 과일 뭐 좋아해요? 사과. 오, 나 머릿속으로 사과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딱 사과를 얘기해주네. 자, 은퇴기도 사과를 파는 사람이고요. 우리 종수 SL님도 사과를 파는 사람이에요. 둘 다 사과를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과를 지금 둘은 어떻게 팔고 있냐면 저기 높이 어떤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사과나무가 있어. 주인 없는. 둘 다 거기 열심히 하루 종일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로 사과를 따가지고 다시 열심히 몇 시간 걸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시장에서 사과를 둘 다 팔고 있어요. 이렇게 1년 동안은 서로 만족을 했습니다. 왜?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너무 행복하잖아. 내가 소득이 없다가 사과라도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내 가족들 먹여 살리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자, 그렇게 살다가 한 1년이 지나니까 둘 다 물론 사업가적 기질이 있지만 그냥 예입니다. 자, 우리 은택이는 사업가적 기질이 있었고요. 우리 종수의 스님은 사업가적 기질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 힘든 거야. 하루에 몇 시간씩 올라갔다가 몇 시간씩 내려갔다가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택이는 생각하게 된 거지. 가만히 있어봐. 사과를 내가 지금은 당장 소득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과를 한 번, 지금 내가 하루에 3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만 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있는 내 집 주변에 사과나무 씨를 좀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1년 뒤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하자 그랬어. 종수 SL한테. 근데 종수 SL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야, 우리가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당장 100만 원은 더 벌 수 있는데 너 그 시간에 왜 왔다 갔다 안 하고 씨를 심는다는 거야? 이게 나무가 1년 뒤에 피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알았어. 넌 그렇게 해. 난 이렇게 할게. 하고 은택이는 2번만 왔다 갔다 하고 사과나무를 심었고 종수 SL은 그 시간에 사과나무 안 심고 3번 왔다 갔다 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3번도 이제 왔다 갔다 못해요.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다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은택은 1년 동안은 소득이 조금 줄어들고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힘들었겠지만 사과나무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이제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과를 따서 팔 수 있게 된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업만 하는 거랑
리크루팅을 같이 하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리크루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업 활동을 당연히 주로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한 명 한 명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혹은 뭐 잡채용 사이트에 광고를 내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든 SNS 플레이를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뽑아서 사과 나무를 심기 시작해야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사업가로서 우리 일을 더 오래 롱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평생토록 16시간씩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현성이 지금 나이가 몇이야? 너 73세까지 보험 영업 열심히 해. 보험 영업만 해. 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상적인 리더십이냐 이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하루에 지금 12시간씩 일하는데 60, 70일에도 12시간씩 일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사업가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노동자에서 사업가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경제적 보상의 초격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보험 영업을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본, 아주 오랜 기간 제일 잘해본 사람인데 보험 계약으로 가능한 소득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10명 조직, 5명 조직 그때는 리크루팅 수단이 많을까요? 당연히 많지 않아요. 당연히 적습니다. 하지만 헛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조직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의 리더와 일반적으로 혼자서 일을 하는 설계사는 소득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정상적인 리더십으로 견뎌낼 수 있다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일단 우리처럼 큰 조직은 당연히 그러니까 찾는 것조차가 힘들고 보통 보험업계에 많은 조직이요 5명이 안 돼요. 7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돼요. 그거 왜 그럴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자, 봐봐요. 내가 내 조직원을 3명 데리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내가 영업할 때 얻었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3명 정도면 여러분들 오라인이 몇십만 원도 안 나와요. 내 핸드폰 비용조차도 안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도 대우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사람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날 교육해 주길 바라고, 관리해 주길 바라고, 멘토링 해 주길 바라고, 조이너킹 해주길 바라죠. 근데 내가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난 뭐 해야 돼? 이것도 해주면서 영업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조직 구성원 정규 출근자 20명 미만 조직은 리더가 영업을 무조건 제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월남 100만 원씩은 해야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초창기 리더들한테도 늘 강조했던 거, 제가 지점장일 때도 늘 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 미만 조직의 리더는 진짜 몸이 100개여도 부족해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찬가지고요. 자, 봐봐요. 근데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내가 소득은 되니까 이걸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직이 작을 때는 견디기가 힘든 거야. 이 사람들 케어해줄 시간에 내가 영업 안 하면 나는 굶어 죽어야 돼. 그렇다고 영업 나가면은 내가 뽑아놓은 신입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 나 뽑아놓고 왜 당신만 영업을 하고 그럼 난 어떻게 먹고 살라고 또 이런 얘기하고 있어. 다 이거 두 개 다 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치죠. 그러다가 사람을 더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리크루팅 하는데 리크루팅은 보험 영업이랑은 다르게 뭐 2주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게 리크루팅이 됩니까? 엄청난 장기 투자 자산인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숫자를 넘기는 조직이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정말 제가 리더 미팅 때도 늘 강조하는 거지만 진짜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스템과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하면 그걸 상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린치핀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내 조직이 5명이에요. 근데 난 이 사람들만 케어해서는 못 먹고 사니까 난 일단 영업도 나가야 돼. 내가 영업을 나갔을 때 저나 다른 지점장들이나 사내 강사분들이 내가 뽑은 사람을 케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험업계의 아웃소싱 레버리지거든요. 사람의 몸은 하나니까. 그게 240시간을 사는 조직 안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어 나가자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직에 속해 있고 여기서 리더를 꿈꾸는 거는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선한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개인 설계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몇십 가정, 몇백 가정한테밖에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단위로 일을 하게 되면
수백 명의 설계사를 통해서 수천 가정에 선한 영향을 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조직의 매출을 만들고 조직도 더 성장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를 거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설계사의 성장은요, 물론 성장이 돼요. 1년 전에 신입이었는데 지금은 경력으로, 1년 전에 커리어가 없었는데 지금은 MDRT로. 근데 개인의 성장은 무조건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갑니다. 퀀텀 점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되게 가치 있는 거지만. 근데 조직의 성장은요, 1, 2, 3, 4, 5까지 가는 거는 일반 설계사가 1부터 100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5부터 달라져. 5부터 갑자기 6으로 안 가요. 5, 10, 50, 500, 5000, 막 1만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복리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달리로 저축하고 싶으세요? 복리로 저축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복리잖아요. 그럼 내 성장도 달리로 해야 돼? 복리로 해야 돼? 복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인 설계사로서는 답이 없다. 물론 내 만족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조직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리크루팅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리크루팅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업 퍼포먼스가 1년 뒤에도 똑같을 거라고 상상,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열정도 떨어지고요. 기계는 열정이라도 안 떨어지지. 신체적으로도 노화합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사업입니다. 보험영업 사업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리크루팅의 이제 중요 포인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최소 100명으로 정해라. 이거는 뭐 무슨 소리냐? 난 지금 한 명도 뽑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단순히 꿈을 크게 가지면 이 꿈이 깨져도 조각이 크다 정도의 이야기를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딱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은 뭐 2명만 돼도 만족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평생 2명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처음부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고객이 1명일 때 고객 1000명 관리할 수 있는 거 생각하라고, 조직원이 1명일 때 조직원 100명 관리할 수 있는 거 생각하라 그랬죠. 그게 예측 능력이 리더로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봐봐요. 린치핀이 4년 만에 8명에서 160명 됐죠. 미친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내부 단일 조직, 재적 1위, 매출 1위, 생산성 1위, 정착률 1위, 유지율 다 1위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매끄럽게 운영이 될까? 정말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조직원 1명, 우리 용현 지점장이 내 지점원일 때, 딱 2명이서 일할 때, 이제 막 지원이 와가지고 3명일 때, 전 그때부터 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전 8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이 실제로 돼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과도기라는 것 따위도 없이 그냥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왕 내가 보험 선택했어, 그럼 나는 한 달에 한 건만 팔 게가 아니라 한 달에 100건 팔아봐야지.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1년만 미친 듯이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목표에 따라서 방법이 바뀌니까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계약 1명한테 체결할 거야, 평생. 그럼 누구 찾아가요? DB를 사요? 1명한테 계약 체결할 건데 DB 영업을 합니까? 그럼 무슨 영업을 해요? 무조건 내 가족, 부모님, 내 자녀, 내 뭐 아주 친한 친구 이런 사람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1명만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1000명을 내 고객으로 모셔야 돼.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스펙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 거죠. DB 영업도 배워야 돼, DB 영업도 해봐야 돼, 이것도 해봐야 돼, 저것도 해봐야 돼, 소개도 요청도 해봐야 돼, 소개도 받아야 돼, 개척도 해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꿈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내가 하는 방법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목표가 만약에 3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인 친구를 리크루팅 하려고 할 겁니다. 맞죠? 만약에 10명이면요. 지인 친구 플러스 잡사이트 정도를 이용할 거예요. 당근마켓 이런 거. 자, 만약에 20명이면요. 지인 친구, 잡사이트, 당근마켓 플러스 내 조직원들을 좀 만족시켜서 간접 도입시켜야지 라는 생각까지 할 거예요. 근데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요, 무조건 그 리더가 리크루팅을 제일 잘해야 돼요. 정말 이건 권위 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조직 리더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격을 쟁취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조직 목표가 100명이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 방 만들고 마케팅 브랜딩 해라, 유튜브 시작해봐라, SNS 플레인 기본이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 리더로서 내가 큰 조직을 운영하고 싶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브랜딩을 내가 할 줄 몰라. 난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사는 거에 등에 100%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문화와 이런 시스템과 정말 상식적인 어떤 조직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가치관을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판으로 운영하고 막 수수료 테이블 20% 주고 월납 30만 원 미만은 수수료도 안 주고 막 이런 조직으로 막 사람들이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조직은 지네가 가지고 있는 게 별것도 아닌데 막 엄청 브랜딩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여기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에서 정말 그렇지. 억울하다. 우리가 최고인데 이런 생각이 0.1%라도 들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야 돼요. 그럼 브랜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왜 못하냐? 자, 첫 번째. 성공을 해야만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이게 제일 큰 착각이야. 여러분들의 스펙은 지금 나는 뭐 조직 운영자로서 뭐 이제 5명밖에 안 되고 뭐 10명밖에 안 되고 뭐 나는 뭐 MDRT 수두룩한데 난 이제 막 MDRT 했고 심지어 나는 MDRT 아직 하지도 못했고 나는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2일차 교육받고 있는 신입이고 이러니까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브랜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브랜딩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브랜딩이에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페이스북 맨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14년 전에 제가 썼던 AIA 생명 다닐 때 새벽 4시에 그 사무실 옥상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꿈꿨던 막 글들이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SNS를 한 거예요. 14년 전부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몇 개야? 지금 제가 1500 몇 개가 있거든요. 1 업로드를 해도 1500개를 올리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몇 개 있어요? 600개, 700개. 이게 여러분들 진짜 근성이고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말빨이나 순간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런 꾸준함, 최소 10년 이상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그 지긋지긋한 근성과 꾸준함,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브랜딩이고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봤을 때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인 거야. 이미 그 사람은 14년 동안 그 삶을 살아왔고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야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브랜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미팅, 깨진 거, 막 이런 거 박살난 거 이런 것도 다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인플루언서님 마침 딱 오셨는데 스레드 보면 그냥 내 일상 얘기도 있고 막 근데 막 지금 팔로워가 막 4,000명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계약받고 잘나고 시상받고 이런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모든 삶을 다 브랜딩하는 게 바로 진정한 브랜딩이고 진정한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마케팅 브랜딩 못하거나 안 하는데 성장할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라. 개인 영업인으로서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걸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과 사고방식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프레임과 사고방식의 거대한 변화. 자, 1% vs 99%.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죠. 이게 뭐냐면 기존의 보험업계에서는 상위 1%만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또는 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김민준 대표만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조직에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보험업계에 많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64만 명 중에? 아무튼 적겠죠?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거제도, 제주도 다 나눠서 있겠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만 일 잘하는 사람 상위 1%가 모여있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왜 그냥 근데 저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조직에 가도 알아서 잘하거든요. 알아서 잘해요. 수수료건 뭐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조직 환경이나 문화나 시스템이 별로여도 그냥 내 일은 잘해. 이런 사람들은 드물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업계 상위 0.1% 그거보다도 적을 거예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동안 보험업계는 이 상위 1%만 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내가 해줘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뽑아놓고 알아서 다 하는데 뭘 해줘? C플랜, 멘토링, 그 수수료 개선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자기 월급이니까. 애초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조직 문화나 조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고 진짜 힘든 건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 그게 그건데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조직 문화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야. 그냥 뽑아놓고 비리나 맞춰주면 되는 거야.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사람들은 생전 한 명 보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진짜로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워.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 당연히 일을 잘하는 상위 1%도 여기에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것보다는 리크루팅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자라는 거예요. 이 99%는 뭐냐면 정말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잘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 출근 문화도 없어, 교육도 없어, C플랜도 없어. 저한테 입사 후보자 10명이 문의를 주면요 8명이 대표님 일 잘하고 싶은데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대표님네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 교육해주는 것도 없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다 이런 문의예요. 80%가 자기는 수수료나 시상시책이 필요도 없대요.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건 이 조직에 오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거다. 그럼 일을 잘하고 싶어서 마음이 들 거고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 시상시책이 또 중요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99%는 경력은 있는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정말 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들, 뭐 공무원인데 기존 직장에 만족을 못하고 소득이 별로여가지고 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영업직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99% 절대 다수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왜 어렵냐? 일반적인 조직에서. 왜요? 자, 집중 여러분들. 자, 왜일까? 이런 사람들은 뽑으면요 A부터 Z까지를 다 케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뽑으려면 내 조직이 교육, 멘토링, 조직, C플랜, 진급 시스템, 승격 시스템, 수수료 테이블, 시상 시책, 투명성, 문화, 워게임, 조이너킹, 좋은 사람들, 사무실, 자본력, 이렇게 30가지에서 40가지 그 이상의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크루팅의 정의, 그거를 할 수 있는 A부터 Z까지가 그 조직에 전부 다 있어야만 이 99%를 뽑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같은 회사 다이렉트 채널에 누군가한테 대전에 계시는데 주말에 연락이 왔어요. 조직은 150명이래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크기와 화려함에 반해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자기가 속한 사무실은 센터장님이랑 나 둘밖에 출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외부 확장형 조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조직의 가장 제일 좋은 형태는 무조건 내부 집중형이에요. 왜 그러냐? 당연히 이 안에서 모든 케어가 다 되니까. 자, 똑같이 100명 조직이에요. 근데 린치핀은 여기 다 모여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 문화, C플랜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 확장형 조직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100명이거든요? 근데 5명 전 조직으로 전국이 20개로 찢어져 있어. 사무실이 20개야. 각 사무실은 다 10평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자체적인 문화나 시스템 이게 돌아갈까요? 다 사람이 돌리는 건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리크루팅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모든 성장 시스템과 문화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확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누구예요? 200평으로도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또 300평 사무실도 지금부터 알아보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을 절대로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뒤에 나오는데 규모의 경쟁은 100명이 넘는 조직들 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무슨 게임이냐? 너네의 정체성이 뭐야? 그 정체성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정체성이 엄청 강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고 99%를 리크루팅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입들 한번 잡세미나 들어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케어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케어를 못해도 우리 리더분들이 해줄 거고 교육이 있을 거고 DB 시스템 있을 거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도 되겠지? 이 생각. 그 가치관이 다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접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미쳤습니까? 잡세미나 어떻게 데려와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도 내 밥그릇 책임이 힘든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99%를 리크루팅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을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을 관리하는 게 우리는 끝나는 일. 이게 영업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4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주자. 우리 후보자분들은 입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좋은 일인 건 알아요. 근데 뭘 고민할까? 특히 무경력 신입분들. 지인 영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급이 없잖아. 내가 영업을 안 해봤는데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어? 사회적 편견. 자,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야만 잡세미나라도 초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지인 영업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의 DB 시스템이라든가 DB 프로스펙팅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과거처럼 지인 영업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프로스펙팅 할 수 있어. 시간 관계상 정말 짧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린치피는 제가 리크루팅 특강을 이미 이 주제로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영상도 올라가 있고. 기본급 이거는 뭐예요? 이게 과연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잖아요. 너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단 6개월도 너가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사람의 인생이 다 가치가 있지만 기본급만 예를 들어서 받아서 어떻게 평생 또 먹고 사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얼만데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한 번 정도는 네가 한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일에 한번 도전을 해봐 라는 걸 또 니즈 환기를 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영업력은 뭘로 해결해줘요? 원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영업력은 뭐예요? 교육 시스템, 린치핀의 시스템, 문화 이걸 설명해주면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DB 영업을 하면 뭐예요? 만날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그럼 난 어떻게 영업을 배워? 우리가 알려줄게. 우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한 명만 입사해도 120시간 교육을 해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적 편견 이런 건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미팅 없다고 후질근이하게 출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내가 별론데 그걸 보고 오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미지 관리해라, 외모 관리해라, 좋은 향이 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늘상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자체가 연예인이고 브랜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지나치게 관리를 하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깔끔하고 우리를 바라봤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의사들이 흰 가운 왜 입냐고요. 그냥 트레이닝 입고 하면 훨씬 더 좋은데 흰 가운을 왜 입냐고. 이미지 구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미지 구축.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미국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외교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는 국가 간 세일즈예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인도 어떤 재벌의 7번째 딸의 결혼식에 왜 가냐고요. 왜 갑니까? 세일즈하러 가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하는 일이 세일즈인데 세일즈가 뭐가 어떻습니까? 모든 기업은 세일즈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세일즈가 가치가 있냐? 왜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편견이 사라져야 되냐? 잘 들으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습니다. 인공지능 AI랑 서울대 법대 나온 변호사랑 법률 싸움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 응? 어떻게 됐을까요? AI가 그냥 압살해요. 압살. 왜? AI는요 전 세계 법률을 다 알아.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그냥 진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UFC 챔피언이랑 유치원생이랑 격투기 하는 수준으로 깨져요. 그냥 탁 이렇게 하니까 죽어. 그러니까 정말 그런 수준이거든요. 드래곤볼에 나오고 그냥 드래곤볼에 탁 이렇게 하면 지구가 깨지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깨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놀라운 거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노무사 이런 직업 다 사라진대요 이제. AI를 이길 수가 없거든.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 직업이 뭔지 알아요? 전 세계적인 AI 석학이 얘기한 거야. 뭐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배관공이 살아남는다. 배관공이. 왜? 그건 되게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AI 로봇가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차라리 그거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비용이 코스트가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공만 살아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살아남는 게 있어. 감정을 소통하는 일. 그 우리가 뭐야? 세일즈의 최고수는 상품 파는 게 아니라 감정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서도 비전이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슨 계리사 준비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AI가 다 잡아먹어요.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떡해. 그리고 나 너무 신기한 게 그 프롬프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챗GPT 프롬프트 중에 여러분들 막 타로 보거나 사주 같은 거 가끔 보죠. 그냥 뭐 종교를 떠나서 그냥 장난 삼아 뭐 심심풀이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프롬프트 입력하면은 평생 내 사주 마스터가 생긴다? 진짜요. 근데 그 매장 가서 1시간에 10만 원 내고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 네. 무료야 무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주면서 뭐야? 왜 세일즈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능력을 갖춰야 그럼 리더로서 성장할까?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는데요. 자, 일단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는 일반 직원과 일을 바라보는 시야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CEO와 경영진은 되게 지평선 저먼 것까지 내다보면서 자신들의 시간 가운데 50%는 몇 개월 또는
25%는 몇 년 후에 흐릿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쓰고 25%는 1, 2주 후에 있을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쓰며 나머지 25%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쓴다. 관리자들은 대개 2주에서 6주 앞을 내다봐야 한다. 관리자들의 머리는 늘 움직여야 한다. 가끔은 아래쪽을 내다보고 가끔은 더 먼 곳을 내다봐야 한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팀들을 살펴보는 데 할애해 모든 일이 다음 단계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개별 직원들은 자기 시간의 80%를 바로 앞에 닥친 일에 쓰거나 1, 2주 앞을 내다보는데 쓰며 자신이 매일 하고 있는 일의 세세한 면을 점검해야 한다. 사회생활 초반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각 프로젝트의 세세한 면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처럼 경영진과 관리자들은 당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내다봐야 한다. 그래야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구성원들에게 미리 경고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헬멧을 쓰게 할 것인지 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리더가 미리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처럼 당장의 문제들만 바라본다면 조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리더가 갖춰야 되는 제일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예측 능력. 슬프게도 이런 경우는 많다. 따라서 개별 직원이라도 자기 시간 중에 20%는 위로 올려다보는데 써야 한다. 단순히 주어진 일만 잘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승진을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관리자나 CEO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직원에서 경영자가 된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했더라도 리더로서 앞을 내다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전혀 예측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도달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예측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 연습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도움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연습, 이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연습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자, 목표, 즉 목적지를 알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그렇게 하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리더나 관리자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리 앞을 내다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토니 퍼델의 빌드, 창조의 과정이라는 책의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가 아닐지라도 아니면 작은 조직의 리더일지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고는 연습을 하셔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는 생활이랑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면 되게 좋거든요. 이런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때도 사업 생각을 하면서 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미 습관이 된 사람이야. 저는 하루 종일 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커피숍에서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어도 실제로 제 머릿속에선 일에 대한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아내랑 시드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가본 여행 중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했고요. 자, 근데 그 가이드분, 제가 블루마운틴이라는 데를 투어를 가는데 그 가이드분이 호주에서 15년을 산 사람이에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 15년 살았고 아내도 호주 사람이야. 근데 시민권 왜 안 땄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냐면 왜 안 땄냐면 의료 때문에 안 땄어요. 의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니까요. 그냥 하나의 예를, 예측 능력이라는 게 뭔지를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호주가요 시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냥 다 거기로 워홀 가죠? 호주가 지금 시급이 얼마? 거의 3만 원에 육박해요. 거기는 버스 기사만 해도 500, 600을 벌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잖아요. 14살 때까지 한 달에 25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어마어마한 복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연, 환경, 호주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삶이 평탄하고 무난해서 거기는 인종차별도 없어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살기 좋아. 공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 집 앞에 나가만 보면 그냥 아주 와, 진짜 가슴이 뻥 뚫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게 이민을 못 가요. 의료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가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호주는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려면 한 달 기다려야 돼요. 스케일링, 우리 다 공짜로 받죠? 호주는 스케일링 받는데 두 달 기다려야 돼서 50만 원이야. 맹장 터지면은 자가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농담이 아니야. 대부분이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선진국인데, 그렇게 GDP가 높은데, 그렇게 정말 전 세계 최고의 관광지고,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의료 때문에 누가 불행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돈 많아, 사회적인 명성 있어.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 아니에요? 건강 잃으면 죽으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임플란트 하는데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근데 그거 3달 기다려야 돼. 병원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시죠 다? 예. 그게 그런 선배 미국은 더 심하지. 왜? 선진국들은요. 의료를 공공복지라고 안 봐요. 이거야말로 진짜 자본주의의 상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국민건강보험 한 달에 뭐 6만원, 7만원, 8만원 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혜택 받지 않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또 깨달았냐면 이걸 일이랑 제가 계속 연결을 시키니까 뭐든지 난 일과 연결을 시키니까 와, 씨, 우리나라가 역시 좋기는 좋아. 이민 가면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이게 유지가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자가 얼마가 되는 줄 알아요? 왜 근데 적자가 돼? 고령인구는 늘어나죠.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일을 해가지고 그 세금을 충당해야 되는데 저출산국가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근데 인구구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뭐 노력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역피라미드야.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불어나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 안 내면 통장 압류당하죠? 그냥 내야 돼. 저도 내요. 억울할 때도 있지만 내야 되는데 어떡해. 국민건강보험도 내야 돼요. 내야 돼. 근데 뭐가 문제야? 20년 뒤에 국민건강보험의 적자가 얼마? 45조. 그럼 어떻게 돼요? 혜택이 줄어들거나 뭔가가 바뀌지 않겠어요? 이게 돈으로 유지하는 건데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미국이나 영국이 왜 보험 설계사들이 권위가 정말 의사를 뺨치는 줄 알아요? 민간보험의 영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10년, 20년 지나서 국민건강보험 적자 막 발생하고 그 영역이 줄어들면 그걸 뭘로 채워? 민간보험으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민간보험의 가장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이 뭐예요? 보험 설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업은 참 비전이 좋지 않을까?로 연결이 돼버리더라고. 블루마운틴 여행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게 원래 이래, 내 머리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리더를 할 수 있다. 자, 아무튼 하나의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패밀리즘에서 조직 문화를 갖춘 운영 시스템으로 보통 처음에는 리크루팅을 내 주변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친해. 그래서 패밀리즘 형태로 가거든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야. 패밀리즘 형태가 10명 조직인데도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100% 그 조직은 무너져요. 왜?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고 강요하니. 우리 혜원FA, 우리 혜원FA 좋아해요? 혜원FA 좀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가족은 아니잖아. 근데 이걸 가족이라고 자꾸 강요해. 우린 가족이야. 물론 그런 표현 쓸 수도 있죠. 나쁜 표현은 아니야. 근데 가족이니까 비즈니스 매너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려면 패밀리즘에서 빨리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호칭 똑바로 쓰라 그러죠. 언니, 오빠, 뭐 이런 표현 제가 절대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적으로는 뭐 쓰겠지만 그거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회사 내에서만큼은 왜 패밀리즘이 들어가는 순간 그 조직은 나중에 무너져요. 그 왜 그러냐? 좋을 땐 다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래야 될 때 되게 서운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괜찮아. 근데 나랑 놀아주던 막내 삼촌이 나한테 손바닥 대 이건 되게 기분 나빠요. 똑바로 소리를 해도 이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아빠가 하는 거랑 삼촌이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밀리즘 너무 위험한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조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 조직에서는. 여기는 이미 엄청나게 커진 조직이기 때문에 패밀리즘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제가 미친듯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아는 패밀리즘 조직은 다 망했습니다. 정말 그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로서 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패밀리즘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서로 인간적으로 지킬 것 지키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슨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자고 해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딱 두 가지예요. 타인한테 피해 끼치지 마.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하자. 딱 그거 두 개예요. 그거 두 개면 사실 인생 똑바라지게 살 수 있거든요. 막 지나치게 착한 척하고 뭐하러 그럽니까?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사회적 규범에 근거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조직 문화와 시스템 너무 중요하고 호칭 똑바로 안 쓰시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IMS의 직책이 그 호칭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조직 문화란 무엇인가, 운영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조직 문화란 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은수개표인님한테 은수개표인님 린치핀 조직 문화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규섭이한테 규섭님
우리 조직 문화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라 그러면은 뭐 말은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불분명해. 근데 그게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라는 건 경영학적으로 뭐냐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 조직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인정받고 어떻게 해야만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 라고 무의식에 느끼는 게 조직 문화예요. 이게 조직 문화를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자, 린치핀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 근데 사람이 너무 모났어.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막말을 해. 그럼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저는 그런 사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매출보다 뭐가 중요한 거야? 인성이 중요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여기 사내 강사들이 자기 영업하겠다고 교육에 참석 안 한대.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 안 놔두죠? 왜? 개인도 중요하지만 조직 단위의 뭔가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조직 문화예요. 그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조직 문화가 굉장히 성실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사회적 규정에 맞아야만 여러분들이 이 규정에 맞춰서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야 영업만 잘하면 다 돼. 야 인성은 상관없어. 영업 조직인데 뭔 인성이 중요해. 영업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 린치핀에 있는 영업이 힘든 절대 다수는 이 안에서 개무시당할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가치 취급을 받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걸 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보다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영업 조직이지만 좋은 인성을 가지고 돕자, 공유하자, 공생하자, 좋은 가치관을 가지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한 거고 정말 어떤 조직과 비교해도 탄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와? 리더의 머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리더의 품행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FA와 리더가 갈등이 생겼어요. 얘기를 전 무조건 다 들어봐요. FA의 얘기도 들어보고 리더 이야기도 들어봐. 그래서 최대한 깊게 고민을 해서 어떠한 조언을 해줘요. 세상의 모든 건 100대 0은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냥 누가 봐도 FA가 잘못을 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FA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FA가 잘못을 한 거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건 고쳐야 그 사람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은 그런 거니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어떤 FA분들은 대표님이 리더 편 들어줬어. 내 편 안 들어주고 서운해 대표님 진짜. 객관적인 사람이라 그래놓고서 리더한테 뭐라 그러지도 않고. FA가 잘못한 일로도 그 리더는요 저한테 작살나요. 진짜로. FA가 잘못을 했는데 그 리더는 10배 더 모든 걸 왜 예측하지 못했냐고 저한테 혼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꿈에도 끄지 마. 리더가 뭔가 권력 있고 권위가 있는 직급이잖아요. 전 그거에 대해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FA가 잘못을 했어도 리더한테 더 많은 걸 물어봐요. 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냐? 이미 지나간 일일지라도 그래야 전 조직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리더 편 들어주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앉아 계신 리더들 다 속상해서 울어. 근데 그렇게 해야만 조직이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왜? 항상 권력자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무의식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영 시스템이에요. 자, 불안정 속의 안정감. 이거는 뭐냐? 조직의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냥 근본적으로 영업은요 아무리 잘해도 항상 불안해요. 왜? 다음 달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도 해지나 실효가 될 수 있고 무슨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 아무리 잘해도 불안해. 그래서 저는 FA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조언이 뭐냐면 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일은 잘 되는데 되게 불안하대. 저는 당연한 건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걸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고민해야 돼. 당연한 건데 왜 고민을 하지? 그냥 당연한 건데 자연 발생인데 이걸 왜 고민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아무튼 근데 조직 리더로서는 알아야겠지. 내 영업 조직원들이 뭐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불안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불안하다라는 거는 리스크예요? 좋은 일이에요? 리스크잖아. 그러면 이 리스크를 나는 조직 리더로서 어떻게 케어해주지? 그거는 뭐냐면 조직의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지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수혜레셀님 뭐 이번 달에 좀 불안하시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런 걸로 케어가 안 돼요. 다음 달 아침 되면 더 불안해져. 뭘로 케어해줘야 되는 거야? 안정적인 조직 운영, 안정감, 조직의 안정감으로 개인의 불안정성을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성장을 꿈꾸는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 10가지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이었는데 조금 늘어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짧게 갈게요. 내 마음이 아파야 진짜 조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을 위해 했을 때. 제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리더 미팅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호가 저랑 밥 먹는데, 우리 용호가, 물론 우리 용호는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용호가 저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지가 먹던 숟가락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같이 먹는 된장찌개에다가 그냥 팍 넣어버려. 거기 막 숟가락에 고춧가루도 잔뜩 있었는데 제가 어때요 기분이? 그리고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야. 이거 다 흘리고 맛있다 쩝쩝쩝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호가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지만, 당연히 절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웃어요? 근데 나는 그런 용어가 이뻐 보여요. 이 친구 배고팠나? 잘 먹네. 뭐 하나라도 더 사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왜 내 조직원이고 이쁘니까 잘하니까 평소에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 눈엔 괜찮으니까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용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밥을 먹을 때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자기랑 동급이거나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랑 밥을 먹을 때는 2배, 3배 더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용어는 예를 들어서 자기 조직원들 또는 자기 동료들, 리더들이랑 밥을 먹을 때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용어는 어떻게 될까? 이미지가 정말로 기본도 없고 막 건방진 사람의 사회생활 적응 못하는 막 이상한 막 불황자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를 늘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 눈엔 괜찮지만 고객의 눈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엔 괜찮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맨날 흘리고 먹어, 그리고 맨날 말대꾸해. 내 자녀니까 괜찮아 혼내지도 않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됐어요. 어떤 회사에 갔어. 회사에서도 밥 흘리면서 먹어. 상사한테 말대꾸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자녀는 회사에서 잘리고 인생 완전 떨어지겠죠. 그거 다 누구 잘못이야? 그걸 방관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정말 잘못된 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똑바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눈에 이쁠수록 더더욱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남자 나이 38살 이후로 완전히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망가진대요. 그거 왜 그럴까? 직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직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정말 진심이야. 회사 대표가 돼가지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난 나한테 직원을 해야 돼. 왜? 그 누구도 나한테 직원을 못하니까 내가 나한테 직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날 돌아보고 내가 더 똑바로 해야 되고 자기 객관화.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내 마음이 아파야 진짜 조언이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때 내 마음도 같이 아파야 진짜 조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진심이 나오는 거고,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정립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인간관계에서 힘든 이유가 인간관계 정립을 못해서 그래. 저는 딱 기준이 있다 그랬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20년 지기 내 고향 친구가 중요해? 아니면 어제 막 들어온 신입이 중요해? 어제 막 들어온 신입이 훨씬 중요해요. 왜? 제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조건 내가 얼굴 많이 보는 순서대로야. 그러니까 가족과 내 조직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잘하려 그래요? 아니면은 못하려 그래요? 막 괴롭혀? 정상적인 사람이면 나한테 소중할수록 내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얼굴 제일 많이 보는 우리 동료들이고 리더분들이니까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똑바로 잘하자. 비즈니스 매너를 지키자 이거예요. 자, 세 번째. 필드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영업은 리크루팅 그리고 개인 보험 영업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조직이 커질수록 개인 영업에 대한 비중을 리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외에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자, 하는 역할이 좀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제가 우리 리더분들한테도 잡미팅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같이 나가고, 제가 잡세미나도 직접 진행을 하고 조인워킹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필드에서 함께하는 시간 때문이에요. 린치핀 잡세미나, 이게 진짜 영업의 정수인데 이걸 듣지 않으면 정규 출근자로 입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무조건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정규 출근자 무조건 있을 테니까.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입 리더들이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이런 걸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느 시점이 되면 영업에 대한 비중이 완전 떨어질 때가 당연히 있겠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 그게 조직이 성장함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건 맞는데요. 자,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내 개인 영업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도 굉장히 강조하고 저도 지점장 때까지 그리고 본부장 초반 때까지 조직원이 4, 50명 되기 전까지는 제 개인 영업에 굉장히 또 매진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4월에서 5월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하는 건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영업 조직들이요. 리더가 되는 순간부터 영업을 아예 안 해요. 영업을 잘해서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되면 영업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 하나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필드에서 함께하는 시간. 그게 잠 미팅이든 보험 미팅이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조이너킹 나가면 여러분들 무조건 계약이 나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리더의 입장에서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내 조직원한테 내가 교육까지 다 해줬는데 조이너킹 갔어. 근데 계약이 안 나와. 아, 그럼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완전 쪽팔려가지고 내 조직원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 나 막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이너킹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은 조이너킹 상담의 결과보다 어떻게 상담을 준비해 나가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전중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당연히 계약 안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계약이 바로바로 다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계약까지 나오면 더 좋은 것이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리더분들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계약 안 나오고 노쇼 나면 멘탈 나가잖아요. 다음날 출근하기 싫고. 근데 리더들은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갔는데 노쇼가 나거나 고객이 악성이어가지고 계약이 안 나왔어. 그래도 다음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멘탈 흔들림 없이. 그걸 보여주는 게 조이너킹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봐봐요. 내가 회사 대표라고 모든 잡미팅에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4시간 5시간 떠들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조직 가거나 입사 아예 이 보험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많죠.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나도 깨질 수 있다. 그리고 다음날 난 괜찮아. 멘탈 완전히 회복해서 또 더 폭발적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FA들은 그런 리더를 보면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 때문에 필드에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리더가 극복하는 모습 정말 웃으면서 그걸 받아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를 보여주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조이너킹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격이 있어야만 한다. 이게 뭐냐?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서로 친구가 아니에요. 맞죠? 엄연한 여기는 직장생활을 곳이고 직급과 직책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게 조금 자유스럽죠. 왜? 영업조직이다 보니까 다양성도 당연히 존중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너무 내 조직원들이랑 친해져. 완전 친구야.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을 땐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계도시켜줘야 될 때 이 사람은 당연한 말인데도 괜히 기분 나빠요. 평소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평소에 가족이라 그래놓고서 왜 그래?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리더들은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말보다도 그 사람이 내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읽어야 돼요. 그거를 읽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 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끄는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가 나한테 더 중요한 미션이니까. 자, 그래서 격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리더들이 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리더가 복장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리더들끼리 형, 동생 이러면서 그런 호칭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리크루팅을 못하면서 조직원한테 리크루팅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격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10플랜 하는 시간은 단순히 상품에 대한 스킬이나 상품 내용만 공유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조직의 가치관과 올바른 생각, 올바른 문화,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시간이다. 자, 그리고 영업조직은 거대한 울타리 안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큰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왜 안 되냐면 봐봐요. 패밀리즘 조직일 때 나랑 제일 친한 친구 2명이랑 나랑 같이 일할 때 나랑 제일 친한 지인 3명이랑 나랑 같이 일할 때 이때는 조직 문화나 시스템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예를 들어서 문화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나중에 조직이 커졌을 때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거는 100% 문제가 생기죠. 왜? 나랑 친분이 다 두터운 사람들만 있어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대한 울타리 안을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서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7번째, 조직 규모에 따라
다른 리더십을 펼쳐야 된다. 이거는 뭐냐? 2명 조직일 때랑 5명 조직일 때랑 10명 조직일 때랑 20명 조직일 때랑 50명 조직일 때랑 100명 조직일 때랑 200명 조직일 때랑 하는 역할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명 조직을 운영하던 리더십으로 100명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리더도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이 진화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객한테 세일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우리는 리더들은 조직원들한테 세일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지제도도 만들고 승격 시스템도 만들고 시상식도 하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겁니다. 조직원들한테 세일즈 한다는 거. 그리고 9번, 조직 문화 훼손자는 절대 방치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개인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좀 힘들고 그래서 툴툴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업이 힘들 때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대로 하나도 하지 않고 이틀 뒤에 똑같은 걸 또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있을 때 그건 그냥 진심이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건데 이런 걸 저는 조직문화 훼손이라고 봐요. 네.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고 왜 자기만 특별한 것처럼 자기 객관을 못하고 왜 그렇게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반대로 제가 160명 조직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 고민 있고 저런 고민 있고 오늘은 우리 수엘의 셀님한테 가가지고 영업하기로 바빠 죽겠는 사람 붙잡아놓고 이디야 카페에서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내 이야기 4시간 들어주세요. 다음날은 또 은수 대표한테 가고 다음날은 우중이한테 가고 다음날은 규섭 평우 전문가님한테 가고 이걸 내가 한 달 내내 반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완전 이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거울 치료가 중요해. 거울 치료. 네. 영업인한테 제일 좋은 게 거울 치료거든요. 자, 조직문화 훼손자는 저만 방치하지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안 좋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냐?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냐? 당신 한 명 때문에 조직 이미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이 그러면 나까지 욕먹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그게 공동체라는 거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건강한 눈치를 보고 많이 표현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리더가 되면은 권력이 생겼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연히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갈수록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가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자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약간은 괴로울 정도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건강한 눈치라는 거야. 눈치를 봐가지고 막 쭈뼛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똑바로 하고 내 할 얘기를 다 하면서 조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뭐가 고민일지를 생각을 해주는 게 건강한 눈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이번에는 9월이니까 썸머 끝났으니까 힘드니까 라이벌 매치로 독려하자 이런 것들을 눈치를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하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런 조직에서는 그 리더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건강한 눈치를 보고 많이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는 뭐냐? 제 친구 사례인데요. 제 친구가 조직 운영해요. 지사제예요. 이렇게 인원이 많진 않아요. 한 10명 정도 되는 조직인데 그 중에 3명이 갑자기 어디론가 이직을 한 거야. 초기 멤버인데. 아니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너네 왜 이직을 해? 이미 이직을 했어.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그랬더니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 친구 3명이? 여기 수수료가 너무 낮아요. 근데 웃긴 게 뭐야?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70%를 받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40%를 주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직의 이유가 수수료가 낮아서 수수료 더 많이 주는 대로 이직을 했다라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요 본인들이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대요. 4년을 같이 일했는데. 왜? 한 번도 대한민국 평균의 수수료는 이렇고 너네가 받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시상시책은 이렇고란 표현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그 리더분, 제 친구분. 그러니까 서로 피해가 생긴 거죠. 70 받던 사람이 40 주는 대로 간 거야. 이유는? 그래서 나중에 알려줬대.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지금 이렇게 너 훨씬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래요?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고맙다라는 표현이든 뭐 미안하다는 표현이든 아무튼 내 운영 방식에 대한 표현이든 그런 것들을 되게 저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방은 쉬는 날이 없잖아. 저는 진짜 맨날 C플랜 다른 주제로도 할 수 있어요. 전 지점장일 때 진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고 그만큼 막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한데 아무튼 표현을 많이 하는 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고 좋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센티브가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줬다, 뭐 이렇게 시상식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우리 리더분들 정말 이런 리더들 없어요. 최고의 리더들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막 잘난 척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표현을 많이 해야 서로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10가지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 조직의 정체성, 가치관, 조직의 슬로건.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직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장하지 않으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매출 이익도 제대로 없으면서 의미를 말하는 것도 우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늘 기억되는 조직은 규모의 순위 아니면 분명하다. 규모의 랭킹은 몇 년만 지나도 크게 바뀐다.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없다면 정말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할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창업자들과 경영자들이 돈은 많이 벌고 성장은 크게 하지만 그저 그런 회사 또는 탐욕의 회사가 아니라 의미를 주는 회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꿈꾸면 좋겠다. 의미와 존재 가치가 분명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조직이라면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늘 당당하지 않을까? 우리 회사와 우리 조직이 없다면 정말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할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 또 리더를 꿈꾸는 우리 린치핀의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 없으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조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